안녕하십니까. 더비용형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1차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과목인 청소년 이해론에서 두 번째 차시이며 전체 차시로는 35차시에 해당되는 내용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여러분 383페이지 24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가족 형태 변화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것은 너무나 쉬운 문제죠. 뭐 다른 것은 좀 크게 할 거 없고. 이번에 보면 가구 수의 감소다. 그러니까 가구 수와 가족 수는 다르죠. 그죠? 가족의 수는 일반적으로 핵가족 내지는 우리가 요즘 뭐 어떤 출산율의 저하로 좀 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가구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1인 가구도 있었잖아요. 그죠? 1인 가구, 특히 뭐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24번 답은 2번이고요. 25번 문제입니다. 이거 좀 까다로웠는데 이게 기출 문제인데요. 이렇습니다. 문화의 개념을 역사적 변천 순서에 따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가지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왜 4번이냐면 일단 그 나가 처음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원시시대 때나 우리가 아주 그 농경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땅이나 곡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문화 자체가 그 영어의 컬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땅이나 곡물을 경작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우리가 문화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뒤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이 좀 발달되면서 마음의 수양이라든가 예술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화로 보는 조금은 낮은 수준, 그러니까 협소한, 그러니까 좀 고차원적인 인간의 어떤 정신 세계가 작동이 되는 어떤 고차원적인 인지 작동의 결과물로서 우리는 어떤 문화로 반면에 그것이 또 진화되어서 다해 보면 사회 발전의 일반적인 과정, 그러니까 꼭 예술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걸 다 포함을 한 일반적인 과정 자체를 전부 다 우리가 문화로 봐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에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특정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의미라든가 가치라든가 생활 양식이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것도 너무 이제 범위가 좀 넓으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생활 양식을 품어서 우리는 문화라고 보고, 이제 최근에는 가에 보면 의미를 생산하는 실천, 그 의미가 있는 모든 실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문화로 인식하는 그런 역사적 변천을 가져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청소년기 정서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자, 청소년의 경우에 2번을 볼까요? 정서 표현이 아동기보다 더 직접적이고 일시적이다. 자, 우리가 아동기 때 보면 정서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죠. 아동기 때나 유아기 때 보면 배고프면 배고프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설명하죠. 우회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한테도 자기의 속마음을 좀 감추거나 우회적인 표현을 하죠. 그래서 조금은 자기 생각을 좀 감추고 하는 그러한 어떤 책략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기 때 훨씬 더 직접적이고 말 그대로 어떤 일시적인 어떤 그러한 욕구가 많고 정서 표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27번입니다. 다음 중 청소년기에 조숙이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조숙이라는 것과 만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숙은 빨리 성장을 해서 신체적인 부분이 특히 빨리 성장, 양적 성장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만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뒤처진다, 발달의 정도가 좀 처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남자아이는 조숙했을 때 어떻고 만숙했을 때 어떻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조숙은 어떻고 만숙은 어떻고, 우리 이렇게 골격에서 열심히 배웠는데, 거기 보면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보세요. 보기 5번 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친구들보다 키가 작고 왜소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정적 영향을 준다. 자,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지문의 내용은 뭐냐면 조숙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조숙은 좀 더 빨리 자라고 남들보다 신체적인 양적 증가가 눈에 띄게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기 5번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또래에 비해서 키가 작고 왜소해 보인다, 만숙에 관한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영향을 주나 안 주나 떠나가지고 이 용어 자체에 대한 설명을 애초부터 틀리게 해버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번은 정확하게 틀린 내용을 한 것이고요. 1, 2, 3, 4가 바로 남성, 여성에 있어서 조숙과 만숙의 특징을 보여주는 내용이니까 텍스트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입니다. 남자 청소년의 성적 발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은 우리 여기 이름 비슷한 어떤 또 기출 문제도 풀어봤는데 바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4번에 나오는 이 호르몬이 바로 남자 아이들의 성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테스토스테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번입니다. 다음 중 청소년의 성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성역할에 대해서 부모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볼까요? 성고정관념이 개방적인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회에 비해 양성적인 사람들이 적응하기 어렵다. 개방적인 사회는 양성적인 부분을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다 봅시다. 청소년 후기에는 성역할 집중화 현상이 증가한다. 이제 청소년으로 되면 어느 정도 성역할에 대해서 개방적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이죠? 오픈된 마인드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집중화가 아니라 희숙화, 어떤 남성이다 여성이다 하는 것에 대한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어지는 그런 단계를 간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와볼게요. 개인의 성역할 정체성 속에 남성적 역할과 여성적 역할을 조합해서 지니고 있는 것을 양성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다. 남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양성성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개방적 사회에서는 수용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9번의 답, 옳은 것으로 묶어놓은 것은 가와 라를 담고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바움린드의 부모 유형 분리에 따른 애증과 통제 차원에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바움린드라는 분 세 가지의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를 보여주죠. 바움린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일반적으로 허용적 또는 방임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은 독재형에 가까운 그러한 양육 형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위 있는입니다. 자, 우리가 권위주의는 좀 별로 좋지 않지만 권위 있는 것은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또 민주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 각각에 대한 설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유형에 따른 설명 중에서 옳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허용적 부모는 애정은 높고 통제는 낮다. 이 허용적 부모는 말 그대로 방임이에요. 그러니까 애정도 낮고 통제도 낮는 두 가지 같아. 좀 무관심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번에 봅시다. 권위 있는 부모는 애정과 통제가 모두 낮다. 아닙니다. 권위 있는 부모는 민주적이기 때문에 애정도 있고 또 적절한 통제도 하는 거예요.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방임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아동을 내지는 청소년에게 대해서 어느 정도 올바른 가치 판단할 수 있도록 잣대가 되어주는 것은 해줘야죠.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방임이 됩니다. 오히려 그게 또 학대가 될 수도 있어요. 청소년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는 교육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권위 있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통제를 합니다. 너무 무지막지하게 그 아이의 어떤 의견을 무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만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입장에서의 통제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4번과 5번은 더 내용 보면 통제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높다라고 4번은 얘기했고 5번 같은 경우는 무관심한 부모 1번입니다. 허용 방임의 부모는 애정도 낮고 통제도 낮다. 이렇게 해야 문장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30번의 답은 2번이 가장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세프와 바움린더의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 태도 모형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을 묶은 것은 이렇게 씁니다. 아까 제가 또 바움린더도 설명했지만 앞에 설명했던 그 세프라고 하는 분 있다고 그랬죠. 세프라고 하는 분은 약간 이제 좌우 대칭형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뭐냐면 애정적이냐 자율적이냐 또 뭐 통제적이냐 거부적이냐 아니면 또 자율적이냐 허용적이냐 뭐 이렇게 부모를 어떤 양육 태도를 나누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31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 기업과 디귿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정적이면서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이것은 셰프의 구분입니다. 바로 바움린드가 말하는 민주주의형 또는 권위 있는 부모형을 설명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고요. 디귿이 볼까요? 거부적이면서 자율적인 양육 태도. 이 말은 뭐냐면 거부, 그러니까 어떤 지원도 안 해주고 자율적이니까 관심도 잘 안 가지는 거예요.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함으로써 방임, 허용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그런 좋은 의미의 허용이 아니라 전혀 부모가 어떤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애착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은 서로 두 학자의 주장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다 묶여져 있는 것 같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애정적이며 통제적인 양육 태도는 권위주의형이다. 근데 애정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거부적이다 또는 통제적이다. 뭐 오타가 나네요. 통제적 양육 태도라고 했었는데 통제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또 허용형하고는 또 안 맞죠, 그죠? 허용형은 통제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버린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청소년기 부모 자녀 간의 과정 환경의 변화 양상에 대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무엇보다도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가족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도가 높아지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청소년의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어떤 또래 중심의, 친구 중심의, 그러면서 가족과의 어떤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32번은 지금 세태를 거꾸로 설명한 그런 내용이라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청소년기 인지 발달의 일반적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 자, 청소년의 인지 발달입니다. 우리가 피아제의 인지 발달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불가역적 사고. 다시 돌아가는 사고. 가역적이란 말은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청소년 정도면 형식적 조작기니까 충분히 그건 가능하고,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니까 가역적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시기에는 비록 좀 완숙하지는 못하지만 바로 가역적 사고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틀렸네요. 그 외 나머지 추상적 사고부터 시작해서 5번의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까지 청소년의 인지발달 수준에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피아제가 주장한 청소년기의 인지적 특성 중 자기 중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게 제가 너무 많이 풀이했습니다. 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4번에 보면 2번에 청소년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으로 청소년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타인도 나를 독창적이고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고 느끼는 것. 자,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 우리가 보통 뭐 상상 속의 청중 이등 설명한 건데 맞는 얘기고요. 1, 3, 4, 5번은 제가 해설에 그 내용을 담아놨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틀린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의 35번 문제는 앞에 여러 가지 문제와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6번입니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따르면 다음에 제시된 영수라는 아이의 발달 단계입니다. 자, 영수는 콜버그가 제시한 하인츠 딜레마라고 하는 얘기 속에 영수의 입장을 진술해 놓고 이것이 어느 단계에 있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인츠 딜레마라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아픈 아내를 위해서 약국에 가서 훔쳐오는 얘기잖아요. 하인츠 딜레마 얘기를 듣고 영수는 안 돼요. 남의 물건을 훔친 하인츠는 도둑으로 소문이 나서 그 동네에서는 창피해서 살 수 없을 거예요 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에서 3단계에 해당되는 착한 아이 지향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훔친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훔친 그 결과에 대해서
창피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했기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이 마을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착한 아이의 단계 수준에서의 도덕 발달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7번 문제입니다. 콜버그의 청소년기 도덕성 발달 단계 중 상을 받고 싶어서 도덕적 행동을 하는 단계는, 이 내용은 바로 도구적 상대주의에 대한 지향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텍스트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어떤 상을 받고 싶어서 예를 들어 어떤 결과물이 나에게 어떤 좀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 어떤 예의 바른 또는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도구적 상대주의 지향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번 문제입니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에서 집단 따돌림 가해자가 무서워서 그에 동조하는 청소년에게 해당하는 단계는 일반적으로 벌과 복종 지향 단계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해서 가해자가 무서워서 어떤 동조 행위를 해버리는 이런 단계가 바로 벌과 복종 지향 단계다. 그러니까 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집단 따돌림에 그것이 무서워서 복종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동조하는 이러한 단계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39번입니다. 다음 중 교내에 집단 따돌림의 유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옳은 것은 3번인데요. 강제형 따돌림입니다. 그래서 보면 3번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숙제를 강제로 대신하게 하거나 가방을 들게 하는 등으로 주로 남학생 간의 권력 관계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일반적으로 그 3분행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39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 해설을 통해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청소년 모라토리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 자, 모라토리움, 청소년의 모라토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라토리움, 청소년기의 모라토리움. 자, 모라토리움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쓰는 단어죠.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무슨 지불유예 같은 거예요. 한 나라가 좀 경제가 어렵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의 차관이라든가 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 갚는 그러한 의무를 일정 기간 좀 유예해서 해달라. 국가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 같은 과거에 외환위기가 왔었을 때의 그런 내용 같은, 그래서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은 지불유예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기를 늦춰달라 이런 얘기인데, 청소년기의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어떤 자아 정체감을 갖춰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유예가 되면서 일반적으로 그 자기 자아를 확립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요구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청소년기에 있다. 그런 또 특징이다.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청소년에게서 보여준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릭슨이라는, 여러분 잘 알죠? 에릭슨. 이 에릭슨이라는 분이 바로 경제학에 쓰이는 용어를, 이걸 모라토리움이라는 용어를 가져와서 청소년 발달에 관한 부분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 바로 기억, 디귿, 리얼인데요. 리얼에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는 모라토리움의 기간이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훨씬 더 이 모라토리움이 좀 길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택의 어떤 그런 정보가 많고 선택의 영역이 넓어져서 쉽게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 또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어요? 청소년기와 성인 간의 어떤 그런 불연속적인 발달이 아니라 단절된 발달 영역에서 역시 이러한 청소년 자아정체감의 유예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지난번 문제 한번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내용을 탐도를 해서 리언이 조금은 현실적인 내용과 벗어나 있고요. 그 외에 기억, 디귿, 리얼은 맞는 얘기라고 여러분들 텍스트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에 4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이다. 다음 중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할과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를 모두 고르시오. 자, 우리가 이 슈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슈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특히 진로 발달적 진로 발달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하면 이게 41번하고 여러분들 42번을 같이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하고 42번을 같이 설명합니다. 이 도널드 슈퍼라는 분은 말이죠. 여러 가지 단계를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진로 발달 5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진로 발달 5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경력 또는 뭐 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진로 경력 개발 무슨 방법 이렇게 경력 개발 방법에 따른 태스크 과업 5단계 있습니다. 과업 5단계. 그래서 여기가 과업 5단계가 있어요. 조금 다릅니다. 진로 발달 5단계는 우리가 이름 알다시피 여러분들 성탐학유세라고 해서 성탐 확유세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성장기부터 탐색기, 학립기, 유지기, 세태기라고 해서 이렇게 5단계로 구분되는 이런 단계가 있고요. 특히 이 탐색기 안에는 3개의 하부 또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잠전시라 그래서 여러분 41페이지 답입니다. 41번 문제에 5번이 라, 마, 반대. 이게 바로 잠전기, 그 다음에 전환기, 그 다음에 시행기, 시도기라고 하기도 하고 시행기, 잠전시라고 하는 하위 단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2번 문제는 바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구특실안공 이렇게 봅니다. 구특실안공이라고 해서 구체화기, 그 다음에 특수화기, 그 다음에 실행기, 그 다음에 안정기, 나중에 공고화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41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된 거고요. 42번 문제는 지금 이러한 구체화 단계에서 내용을 설명한 내용을 올바르게 쓴것은 해가지고 42번의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번에 42번 문제를 풀어합니다. 42번의 2번은 안정하기 여기에 속합니다. 요거는 2번은 여기에 속한다. 그 다음에 3번은 공고하기 여기에 속합니다. 3번은 여기에 속한다.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그쵸. 그 다음에 4번은 세태기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 공고화의 마지막 단계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도 여기 속하고요. 4번도 여기 속하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는 역시 특수하기에 속합니다. 5번은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42번의 1번은 구체하기, 2번은 안정기, 그 다음에 3번은 공고하기, 4번도 공고하기, 그 다음에 5번은 바로 특수하기, 두 번째 단계에 속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탐 항류세가 있고, 그 다음에 과업 단계로서의 구특실안공이 있고, 탐색기 안에는 또 작은 소 단계로서 잠전시, 잠전기, 전환기, 시행기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긴저버그의 절충적 직업 발달 이론에서 잠정적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긴저버그라는 분,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슈퍼와 마찬가지로 직업 선택과 관련된 또 직업과 관련된 발달 이론을 설명을 하면서 또 슈퍼 못지않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바로 긴저버그라는 분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환상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잠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 큰 3단계 중에서 또 내부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잠정기는 요 잠정기 안에 또 4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흥능가전이라고 해서 흥미기, 그 다음에 능력기라고 하는 것이 능력기, 그 다음에 가치, 미안합니다. 가치 단계, 그 다음에 전환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기에도 또 나눕니다. 현실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탐구특이라고 해서 탐색기, 좀 필기 하세요. 탐색기, 그 다음에 구체하기, 그 다음에 특이라고 해서 특수하기가 있습니다. 특수하기는 어떤 책에 보면 그 특수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교학이라고도 합니다. 정교화, 아주 정교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정교학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정기의 흥능가전,
그 다음에 현실기에 탐구특 이렇게 특수화를 또 정교화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서 요 내용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긴저버그의 내용과 슈퍼의 내용 각각의 단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43번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긴저버그의 절충적 직업 상담 이론에서 잠정적 시기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이 바로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다음 중 홀랜드의 성격, 유행과 직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여러분들 홀랜드의 리아색이라고 해서 뭐 현실형, 그 다음에 탐구형, 그 다음에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1번은 현실형 R입니다. 리얼리티, 그죠? R형의 경우에는 실제적이면서 뭐 현실적이면서 사물 중심이면서 뭔가 손으로 조작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뭔가 조작하는 목수, 엔지니어, 운전수, 비행기 조종사, 뭐 군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R에 해당되는데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이 44번의 1번이 그러네요.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구원들인데 비스는 S, 사회형이 좋을 것 같고 은행원은 C, 커스텀, 관습형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사 같은 경우도 S나 뭐 E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그 4번의 영업사원이나 정치관 같은 경우에는 E죠. 엔터프라이즈, 진취형이 좀 어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서로가 연결이 좀 안 맞는데 44번의 1번만 잘 매칭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준비한 내용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